그 아이는 2년 동안 웃지 않았다. 8세 이은우는 비극적인 사고로 어머니 윤혜진을 잃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두 다리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 찬 대저택에 갇힌 채 은우는 기쁨을 믿는 것을 멈췄다. 최미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녀 역시 자신만의 과거를 가진 가사 도우미였지만 그 아픔을 꿰뚫어 볼 만큼 큰 마음을 가졌다. 어느 날 오후 잊힌 축구공 하나,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웃음, 그리고 갑자기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은우의 억만장자 아버지 이도현이 들어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아는 위협일까? 아니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잃어버린 조각일까? 그리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끝까지 함께하며 한 명의 상처 입은 소년, 한 명의 슬픔에 잠긴 남자, 그리고 한 명의 용감한 여자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 시작하기 전에 치유는 당신에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은우는 거의 1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카펫에서 무언가 솟아나 자신을 데려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시선은 카펫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가는 손가락은 휠체어 팔걸이에 아무렇게나 올려져 있었고 미동도 없이 흥미도 없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음소거 상태였다. 그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색깔과 혼돈의 만화가 재생되고 있었다. 주변 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어지럽힘이 닿지 않았으며 웃음이 없었다. 그의 삶은 의사 방문과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는 긴 시간 사이의 복도로 줄어들었다. 최미아가 청소 도구를 들고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듣지 않아도 규칙을 알고 있었다. 말을 걸기 전에는 말하지 말 것. 지시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지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접촉하지 말 것. 그러나 그녀가 발판 의자를 옮기고 그 뒤에 끼어있던 오래전에 잊힌 축구공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녀는 소년의 눈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몸이 아니라 눈이었다. 그 눈이 공을 따라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아는 천천히 그에게 몸을 돌려 그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리고 앉아 공을 푹신한 카펫 위로 부드럽게 굴려놓았다. 공은 그의 발 받침대에 부딪혀었다. 은우는 눈을 깜빡여놓았다. 그러고는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잠시의 멈춤 후에 몸을 앞으로 숙여 공을 다시 밀어보냈다. 미아는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았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짧은 고갯짓을 했는데 마치 공유된 리듬에 다시 익숙해지는 오래된 팀 동료인 것처럼 거의 사무적이었다. 좋은 패스네. 그녀는 너무 부드럽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목소리로 간단하게 말했다. 은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다시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살짝 떨렸다. 그녀는 공을 2번째로 굴렸고 부드러운 회전을 추가했다. 그는 공을 3번째로 돌려보냈고 이제 그의 입 한쪽 끝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휴지처럼 약했지만 분명했다. 미아는 카펫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이름이 뭐니?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은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은우여. 나는 미아야.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대답했다. 너 축구 좀 하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에는 했었어요. 이제는 아니지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이 없었고 그저 사실만 있었다. 미아는 공을 다시 굴렸다. 발로는 아닐지 몰라도 손으로는 가능할 거야. 뭔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몰입했고 불확실했지만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공을 아래에서 위로 더 높이 던졌다. 그는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그가 잡았을 때 자꾸 깜짝 놀란 듯한 소리가 그에게서 새어나왔다. 웃음이었다. 크지 않았다. 길지 않았지만 진짜였다. 미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은 소리내어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섬세했다. 대신 그녀는 응, 나도 들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은우는 휠체어에 더 곧게 앉았다. 오랜만에 웃어봤어요. 그는 공을 양손으로 꽉 쥔 채 인정했다. 응. 미아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 그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퍼즐처럼 쳐다봤다. 당신한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마침내 나에게도 어린 아들이 있었어. 6살이었지. 아팠는데 낫지 못했어. 은우는 죄송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들 사이의 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돌아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두 종류의 부서짐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당신 아들은 축구를 좋아했을까요? 은우가 물었다. 미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주 좋아했지.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집에서 2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가 웃었다. 그저 희미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의 지친 눈에까지 닿는 완전히 열린 기쁨에 찬 환한 미소였다. 미아는 공기가 바뀐 것처럼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미아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은우에게 너무 집중하여 새로운 게임을 지도하고 있었다. 바운스 패스, 왼손으로만 던지기, 우스꽝스러운 속임수 슛. 그는 몇 번 놓쳤다. 그들은 웃었다. 시간은 그들 주위를 담요처럼 감쌌다. 은우의 뺨은 움직임, 웃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단순한 기쁨으로 상기되었다. 아줌마는 재미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해요. 미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내가 흰 가운을 입지 않아서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은 모두 너무 애쓰잖아. 아줌마는 전혀 애쓰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비결일까요? 그녀가 말했다. 네가 준비되었을 때 네가 나오도록 내버려두는 것. 은우가 공을 다시 패스했지만 공은 옆으로 크게 튕겼다. 미아는 골키퍼처럼 과장된 다이빙을 하며 공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마치 배가 아픈 것처럼 배를 잡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 아팠을지도 모른다. 기쁨에 익숙하지 않은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현관문이 딸깍 열리며 발소리가 다가왔다. 미아는 다시 공을 잡으며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태연하게 던져주었다. 이도현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평소에 진료실 같은 고요함, 어떤 기계의 부드러운 빗소리, 어쩌면 은우의 치료사들이 속삭이는 낮은 웅얼거림을 예상했다. 유리알 같은 전문성 뒤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대신 그를 멈추게 했다. 그의 아들, 오랫동안 창백하고 침묵하며 다가갈 수 없었던 아들이 웃고 있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온몸을 흔드는 기쁨의 떨림이었다. 눈은 빛나고 손은 움직이고 뺨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카펫에는 청소부인 미아가 앉아 있었고 완벽하게 정돈된 집에 성스러운 복도 대신 공원에서처럼 축구공을 던지고 있었다. 도연은 말하지 못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서류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규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무언가, 아내가 죽던 날 죽었던 부분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이것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삶이 다시 돌아오려 하는 것일까? 미아가 그를 그때서야 알아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저 앉아 도연이 아들을 지켜보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은우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버지를 보자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흔들리며 거의 사라질 뻔했다. 하지만 그때 어쩌면 반항심이나 용기 혹은 희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미소를 지켰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도현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존재해서는 안 될 미소였다. 미아는 해고되지 않았다. 아무런 대립도 후속 대화도 없었으며 다음 날 도현이 복도에서 그녀를 지나칠 때조차 그녀를 향한 시선도 없었다. 마치 그 거실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가 아들이 웃는 불가능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는 것처럼. 미아는 한쪽으로 불려나가 해고되거나 선을 넘었다는 말을 듣고 호송되어 나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일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배제는 여전히 정문에서 작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일일 업무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그 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도현은 더욱 그러했다. 그는 자신을 회의에 더 깊이 파묻었고 직원들에게 짧은 지시를 내리거나 읽지 않은 보고서 더미와 함께 홈오피스로 물러나는 일만 했다. 그것은 정확히는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수였다. 일어나지 않은 척하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미아는 더 잘 알았다. 그녀는 침묵이 또 다른 종류의 이유의 비명이라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았다. 여전히 그녀는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리듬을 유지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소독했다. 하지만 그녀가 거실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은우는 거기에 있었다. 우연히도 습관적으로도 아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책장을 먼지 털거나 러그 가장자리를 진공청소기로 밀 때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곤 했다. 그들의 눈은 가끔 짧게 마주쳤다. 마치 기차를 탄 승객들처럼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조용한 이해를 공유했지만 긴장은 없었고 호기심, 어쩌면 위로만이 있었다. 미아는 그 침묵의 가장자리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냅킨으로 접은 종이 개구리를 은우의 주스잔 옆에 남겨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그 개구리가 창턱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림을 남겼다. 책 사이에 끼워둔 큰 걸레를 든 자신과 먼지 괴물이 싸우는 익살스러운 만화 버전이었다. 그날 오후 은우의 치료실 화이트보드에 투박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막대기 인형이 나타났다. 칼을 든 휠체어 탄 소년이었다. 그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먼지용과 싸우는 은우 기사라고 쓰여 있었다. 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그저 웃었다. 은우는 마주 웃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행동 사이에 공간을 읽으려는 것처럼 그녀를 더 오래 쳐다봤다. 그것은 그들의 말없는 의식이 되었다. 미아는 작은 것을 남겼고 은우는 답했다. 어느 날은 냅킨에 휘갈겨 쓴 농담이었다. 왜 걸레는 해고되었을까?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다른 날은 그녀가 다락방에서 찾은 오래된 휴대폰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음악 목록이었다.
대부분 잔잔한 연주곡이었고 일부는 희망과 집에 대한 조용한 가사가 있는 곡들이었다. 하루 뒤 그녀는 충정이 밑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피아노 소리랑 빗소리 나는 노래 추가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날 밤 그것을 추가했다. 서서히 이 제스처들은 다른 것, 놀이보다 더 무게 있는 것으로 변했다. 은우는 이야기를 남기기 시작했다. 긴 이야기도 완전히 일관성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단편들이었다. 한때 빨리 뛰던 소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속삭이던 나무, 운동화를 신고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 미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 소년이 은우 자신인지, 그 나무가 그의 엄마인지, 운동화를 신은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중요한 것처럼 읽었다. 왜냐하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은우가 다시 세상에 나오려는 방식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사고에 대해 심지어 가장 모호한 용어로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휠체어에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치료 세션이나 그의 방박, 복도에 늘어선 의료 장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은우 역시 보답으로 그녀가 창문을 닫기 위해 팔을 뻗을 때 소매 밑으로 사라지는 왼쪽 손목의 희미한 흉터에 대해 결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장갑을 떨어뜨리고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그는 그것을 한번 알아차렸다. 그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둘 다 공유된 비밀처럼 침묵을 붙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의 부재는 그 자체로 친밀감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존중했다. 아마 그것이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고통이 알려지기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는 조용한 합의. 미아는 종종 신성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며 방을 떠났다. 비록 집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더라도, 비록 세상에 아무도,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은 두 상처 입은 사람이 그들을 부서뜨린 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도 진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도현은 물론 눈치챘다. 그는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센 것뿐이었다. 미아가 늦었을 때 은우가 창가에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청소 아주머니가 몇 시에 올지 간호사에게 어떻게 묻는지 그는 보았다. 그는 은우의 베개 밑에 숨겨진 그림들, 소년의 눈이 미아가 방을 떠날 때 그녀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눈치챘다. 마치 공기를 더 쉽게 숨쉬게 해주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해하지 않았다. 격려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관찰했다. 그의 일부는 호기심을 느꼈다. 다른 일부는 겁에 질렸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검증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이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세계에서 오지 않은 여자로부터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침묵 속에 접어들었다. 비록 이번에는 이전처럼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아들만이 아니었다. 이제 도연은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문간에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순간들이 있었다. 미아는 해고되지 않았지만 인정받지도 못했다. 그녀는 기능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가구 조각처럼 용인되고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저택을 채우는 고요함 속에서 어떤 급여나 규약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은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정신이, 그의 세계는 더 이상 무균적인 격려와 강제된 운동의 반복이 아니었다. 이제 종이 개구리와 빗소리 노래가 있었다. 그림과 이야기가 있었다. 연민 없이 그를 마주하는 눈빛이 있었다. 치유 전에 재미를, 처방 전에 선물을 제공하는 손이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위해 계속 나타났을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고요함 속에서 깨지기 쉬운 다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현은 우연히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그것을 찾고 있지 않았다. 동쪽 별관의 보안 영상은 습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부분적으로는 통제였고 부분적으로는 회피였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실제적인 감정도 느낄 필요 없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주었다. 그날 재생은 평소의 고요함으로 시작되었다. 은우가 보통 휠체어를 세워두는 거실 구석, 그가 보고 싶다고 요청한 적 없는 나무들을 향해 키 큰 창밖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달랐다. 휠체어가 움직여 있었다. 그 자리에는 쿠션과 가구 외 이상한 모양의 더미가 서 있었다. 혼란스럽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색깔과 부드러움의 혼란스러운 벽이었다. 담요가 의자 2개 위에 덮여 지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밑에서 두 인물이 움직였다. 미아와 은우. 도현은 비디오를 멈추고 되감기를 눌러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보았다. 미아가 장난스럽게 베개를 던졌을 때 은우가 움찔했다가 이내 활짝 웃는 모습. 소년이 드라마틱하게 몸짓을 하며 요새의 왕인 척하는 모습. 미아가 그에게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가슴을 조이게 만든 무언가를 보았다. 은우가 웃었다. 지난 몇 주간의 조용한 미소가 아니었다. 크게, 자유롭게 온몸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도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서성거렸다. 마치 움직임이 그의 갈비뼈 아래를 기어다니는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그의 일부는 감동했다. 다른 일부는 분노를 느꼈다. 왜 어떤 치료사도 이것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왜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아무도 그의 아들과 단순히 놀아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왜 그 모습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그가 침묵시키기도 전에 대답이 속삭였다.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미아, 청소부. 그가 검증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으며 걸레질이나 하고 사라지는 것 외에는 은우의 세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출되고 위협받았다고 느꼈지만 무엇보다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몇 달 동안 은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심지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행 보고서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이 외부인이 담요와 웃음만으로 암호를 해독했다. 여전히 통제는 그의 위안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클릭하고 가사 직원들을 불렀다. 교실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배치로 복원하세요. 오늘 오후까지. 오후가 되자 요새는 사라졌다. 쿠션은 제자리에 돌아왔다. 의자들은 기하학적인 정밀함으로 재정렬되었다. 방은 박물관 같은 상태로 되돌아갔고 은우의 휠체어는 창가로 돌아와 완벽한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마치 슬픔이 깔끔한 손으로 억제될 수 있는 것처럼. 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복도에서 한 번 도현을 지나쳤고 그녀의 눈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은우는 저녁 식사 내내 유난히 조용했다. 요리사가
그와 그의 엄마를 위해 만들어주곤 했던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 나왔을 때도 그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도연은 학교 숙제, 책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은우는 목소리가 밋밋하게 한 단어짜리 대답만 했다. 그러다가 식사 중간에 그가 물었다. 왜 부쉈어요? 도현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요새요. 은우는 올려다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그냥 베개였어. 도현은 조금 너무 빨리 대답했다. 시야를 가리고 있었잖아. 은우는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접시 위를 완두콩을 움직이는 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치 천장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철자해 줄 것처럼. 진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 재앙적인 실수는 아닐지라도 중요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수였다. 은우는 마침내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가 환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 그리고 도연은 질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허물었다. 그는 자정 무렵에 일어나 맨발로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왔고 이제 깨끗해진 거실을 지나갔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담요가 의자들 사이에 걸려있던 그 자리를 응시했다. 그는 거의 은우가 다시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의. 잠시 동안 그는 그것을 직접 다시 지을까 생각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대신 그는 잠시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다가 가슴을 짓누르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무게를 느끼며 위층으로 다시 걸어 올라갔다. 그는 은우를 확인하러 갔을 때 우연히 쪽지를 발견했다. 소녀는 한쪽으로 살짝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가슴에 작은 봉제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도현이 전에 본 적 없는 인형이었다. 아마 미아가 가져온 것 같았다. 도현은 담요를 정리하고 나가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베개 밑에 접힌 종이.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쳤다. 아이의 고르지 않은 필체로 쓰인 4단어. 창문이 덜 외로워요, 이제. 도현은 1번, 2번, 3번 읽었다. 각 독서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종이는 그의 손에서 살짝 떨렸다. 그는 은우를 깨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쪽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몇 시간 후 그의 사무실에서 도현은 종이를 책상 위에 놓고 램프를 켰다. 부드러운 빛이 쪽지 위로 떨어졌고 각 단어 뒤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그것을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 외국어처럼 응시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서랍을 열고 펜을 꺼내어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마지막으로 손으로 무언가를 썼던 때를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도현은 보안 영상에서 그것을 처음 발견했다. 은우는 더 이상 멍하니 창밖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와 미아는 가구를 재배치하여 거실 구석을 요새로 만들었다. 도연은 베개 벽 뒤에서 아들이 웃는 것을 보았다. 갈등을 느꼈지만 그것을 해체하도록 명령했고 즉시 후회했다. 그날 밤 그는 은우의 베개 밑에서 창문이 덜 외로워요. 이제 라는 쪽지를 발견했다. 도현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램프 불빛 아래 쪽지를 다시 읽으며 마지막으로 손으로 무언가를 썼던 때를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목걸이는 점심 직후 끊어졌다. 미아가 앞으로 숙이면서 체인이 찬장 손잡이에 걸렸을 때 그녀는 부엌 카운터를 닫고 있었다. 소리는 부드럽고 타일 위로 섬세하게 쨍하고 울렸지만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체인이 바닥에 물음표처럼 뭉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은 펜던트가 그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비싸지 않았다. 전혀 아니었다. 희미하게 준하라고 새겨진 단순한 타원형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의 아들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미아는 체인을 주먹 안에 쥐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녀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기도 전에 은우가 그녀 뒤에서 말했다. 뭐가 부러졌어요?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는 휠체어에 앉아 주방 바로 밖에서 멈춰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웃으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목걸이야. 오래된 물건이지. 은우는 앞으로 굴러와 고개를 갸웃거렸다. 좀 보여주세요. 미아는 망설였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부러진 것도 때로는 작동해요. 그것은 그가 말하는 방식이었다. 마치 목걸이 이상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녀가 놓아주게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식탁으로 이동하여 식탁 매트와 흩어진 잡지 사이의 공간을 치웠다. 미아는 체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은우는 휠체어 옆 수납함의 작은 서랍을 뒤졌다. 저는 물건들을 보관해요. 그가 설명했다. 치료사 선생님이 소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포함돼요. 작은 수리 키트가 나왔다. 핀셋, 돋보기, 미니 드라이버, 가장자리에 마른 껍질이 붙은 순간 접착제. 미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보석 가게 차릴 계획이니? 은우는 씩 웃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아빠 시계를 고친 적 있어요. 아빠는 모르시지만요. 그는 핀셋을 사용하여 작은 고리들을 맞추며 끊어진 체인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움직였다. 느리고 신중하며 한계를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방식이었다. 미아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졌다. 이건 내 아들 것이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은우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준하였지. 그녀가 덧붙였다. 6살에 죽었어. 지금쯤 너와 같은 나이였을 거야. 여전히 은우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말이 필요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많은 이해로 가득 찬 그 고요함만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크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묵이 머물도록 두었다. 잠시 후 은우가 뒤로 앉았다. 고친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잠금쇠는 이제 잡고 있을 거예요. 미아는 목걸이를 부드럽게 잡고 수리된 부분을 검사했다. 자세히 보면 끊어진 부분이 여전히 보였지만 체인은 다시 온전해졌다. 내 말이 맞아. 그녀가 말했다. 부러진 것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어.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멈췄다. 집중하고 조용했지만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아마도 자부심, 아마도 인정.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는 무릎에 손을 뻗어 그의 액션 피규어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장난감이었다. 다리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검을 팔은 너무 많이 사용하여 뻣뻣했다. 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것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원하시면 제 것을 빌려줄 수 있어요. 미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 제안은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었다. 그 장난감은 분명히 사랑받았고 분명히 중요했으며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이것은 준하를 위한 몸짓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것은 은우가 자신처럼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신의 일부를 주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믿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손으로 피규어를 받아들였다. 그 후 그들 중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미아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그녀의 손바닥 사이에 느슨하게 매달린 수리된 체인 위에 놓여 있었다. 은우는 드로잉 패드로 돌아가 식탁 건너편에서는 그녀가 잘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가끔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여전히 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안심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랬다. 오랫동안 그랬던 것보다 더. 그 순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단순함, 슬픔이 공감을 삼키지 않고 공감을 위한 공간을 만든 방식.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청소했던 모든 무균실, 보지 못하게 허락되지 않은 채 지나쳤던 모든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여기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것을 내어줄 마음을 가진 소년과 함께 광택나는 식탁에. 그것은 그녀를 동시에 울고 웃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녀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팔을 뻗어 그의 소매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부드럽게 털어냈고 은우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또 다른 종류의 술이었다. 위층에서 도현은 난간에 기대어 계단 중간에 멈춰 서 있었다. 눈치채지 못하게. 그는 엿들을 의도는 아니었다. 정말로. 그는 아래층에서 미아와 은우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어조에서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은우가 몇 달 동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편안하고 차분하며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치료 중에도 선생님들과도 심지어 도현 자신과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 거기에 서 있었다. 아들이 식탁에서 다른 누구에게도 사소했을 작은 것을 섬세하게 고치는 모습에 얼어붙은 채. 하지만 미에게는, 그리고 분명히 은우에게는 아니었다. 도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갈 곳 없는 익숙한 고통. 그의 아들이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는 것, 또는 그것이 자신에게가 아니었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아픈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사람처럼 조용히 난간에서 물러나 그림자 속으로 후퇴했다. 그가 느낀 것은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되고 소화다 되지 않은 슬픔이었다. 과거는 더 이상 묻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로 스며들고 있었다. 은우의 목소리로, 미아의 손으로, 그들이 공유하는 조용한 나눔으로. 미아가 청소 중에 목걸이가 끊어졌을 때 은우는 그것을 고치는 것을 돕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의 손은 정교했다. 그들이 식탁에서 함께 작업하는 동안 미아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녀의 아들 준하는 은우와 같은 나이였을 것이라고. 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액션 피규어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원하시면 제 것을 빌려줄 수 있어요. 위층에서 도현은 난간에서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고통스럽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과거가 현재로 스며들고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치유의 모습일지도 몰랐다. 도현은 문을 쾅 닫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의 안에서
끓어오르던 좌절감에 느린 축적에 맞서는 폭발. 대신 그는 기업 이사회에서 입던 것과 같은 숙련된 침착함으로 부엌에 들어섰다. 미아는 싱크대에서 유리잔을 헹구고 있었고 그가 뒤에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그가 말했을 때 돌아섰다. 할 얘기가 있어. 어조는 통제되고 짧고 전문적이었다. 미아는 돌아서서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네. 그녀는 마치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이미 아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했다. 도현은 팔짱을 끼고 눈을 살짝 찌푸렸다.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계선을 다시 정할 때인 것 같아. 미아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경계선이요? 그녀는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하다는 듯 되물었다. 당신은 은우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도현이 계속했다. 그가 당신에게 반응한다는 건 알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역할이 아닌 역할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 바로 그것이었다. 경고, 예의 바르지만 분명히 차가운. 미아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저는 의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그저 그가 지금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들 사이의 침묵은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가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진실은 도현이 더 이상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다. 매일 그가 한때 의존했던 통제, 그의 일정, 직원, 세련된 무관심은 더 이상 강점이라기보다는 맞지 않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는 은우를 프로젝트로 만들 의도는 없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치료사, 교사, 전문가들이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퍼즐을 풀기 위해 체스 조각처럼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미아는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와 회복 계획만 알았던 방에 웃음을 가져왔다. 그녀는 사무실이 아닌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처방하는 대신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도전적인 것은 은우가 그녀의 존재 아래에서 도현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를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 아들의 치유를 옆에서 지켜보는 방관자. 부엌에서의 대립은 경계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미아가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은우의 일부를 본다는 두려움. 그녀가 자신이 이해하기조차 못했던 암호를 해독했다는 두려움. 하지만 자존심이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막았다. 자존심과 죄책감. 그가 정직함보다 더 편안하게 입는 두 가지. 그날 저녁 늦게 도현은 평소보다 더 오래 은우의 방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자신에게 여느 염려하는 아버지가 그러하더란 단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를 끌어당긴 것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은우가 정말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를 향한 거의 갈망. 소녀는 저녁 식사 후 평소보다 더 조용했지만 움츠러들지는 않았고 그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고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이불 아래에 웅크린 채 한 손은 가슴 근처에 다른 손은 구겨진 그림을 쥐고 있었다. 도현은 그를 깨우지 않고 종이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그저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그림은 거칠고 아이 같았지만 섬세했다. 긴 머리를 따은 여자를 보여주었다. 미아였다. 틀림없이. 칼을 든 휠체어 탄 소년 옆에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만화 같은 붉은 용이 어렴풋이 보였다.
캡션은 우리 대 나쁜 날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도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바닥에는 더 많은 스케치가 흩어져 있었다. 웃는 미아, 현관에 앉아있는 미아, 은우에게 종이 개구리를 주는 미아, 그리고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접힌 또 하나의 그림. 도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그림을 펼쳤다. 다른 것들보다 더 단순했다. 은우가 똑바로 서 있고 미아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인물뿐이었다. 언젠가라는 단어가 두껍고 희망찬 글자로 아래에 쓰여 있었다. 잠시 동안 도현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목이 조여왔다. 주변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림의 감상성 때문이 아니라 은우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것을 그것이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희망은 여전히 그의 안에 살아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 의학적 돌파구나 검사 결과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것은 연결에 묶여있었다. 도현이 거의 해고할 뻔했던 여자와의 연결. 그 순간 미아가 말했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누구도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우를 치유해서 멀어지게 이끌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기꺼이 걸어 들어갈 유일한 문을 통해 그를 치유로 안내하고 있었다. 신뢰. 도현은 자신의 실패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는 아버지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보는 것의 실패. 그는 은우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는 벽도 쌓았다. 그는 여전히 손에 그림을 쥔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은우는 살짝 움직였지만 깨지 않았다. 도현은 그를 지켜보았다. 진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환자가 아니라, 진행 보고서가 아니라 소년. 한때 복도를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 저녁 식사 전에 몰래 초코칩 쿠키를 먹고 도현이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동안 엄마에게 비밀을 속삭이던 아이. 그 아이는 슬픔과 일상, 그리고 도현이 돈이나 논리로 고칠 수 없었던 것들 아래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소로,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은 전략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그가 울 때 그와 함께 앉아 있었고 종이 개구리와 우스꽝스러운 누구세요. 농담으로 그를 웃게 만들었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단순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 도현은 2년 동안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미아는 그저 나타나서 들어주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도현은 은우가 잠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긴 머리를 따은 여자와 용과 싸우는 휠체어 탄 소년의 그림에 둘러싸인 채 하나의 그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은우가 미아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언젠가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자신이 집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감옥을 지은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은우는 며칠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놀이방은 미아의 아이디어였다. 반은 미술 코너, 반은 그와 미아가 싸움을 만들고 아프지 않은 세상을 그리는 우스꽝스러운 왕국. 그것은 2층에 있었고 그의 침실 바로 건너편이었다. 하지만 은우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자신의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고는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날 아침 그는 간호사들보다, 치료사보다, 미아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먼저 묻지 않고 무언가를 시도할 만큼 용감하다고 느꼈다. 그는 치료 시간에 경사로에서 연습했다. 그는 도움 없이 움직이고 기다리고 더 날카롭게 돌고 탐색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대저택에는 경사로가 없었고 그저 넓은 계단만 있었다.
은우는 자신에게 그것은 단지 작은 계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팔걸이를 꽉 쥐고 치료사가 평지에서 그에게 보여준 방식으로 뒤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휠체어는 두 번째 계단에서 덜컹거리더니 뒤집혔다. 그의 작은 몸은 역겨운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몇 분 후 미아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바닥에 웅크린 채 얼굴은 창백했고 팔꿈치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울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미아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 자신의 손도 떨리는 채 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피 나잖아, 아가야.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은우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아빠가 화내실 거예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아니라 겨우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한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공포가 있었다. 미아는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속삭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게. 약속해. 몇 분 안에 집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급차, 도현에게 걸 전화 허둥대는 간호사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은우는 조용히 남아 그들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 뒤편에서 미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도현이 도착했을 때 그는 몇 년 동안 무력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처럼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은우의 병상 옆에 앉아있는 미아를 발견했고 그녀는 넘어지지만 싸움을 멈추지 않는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도연의 눈은 아들의 멍든 뺨과 붕대감은 팔꿈치에 떨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미아는 일어섰지만 움츠러들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 놀이방에 가려고 했어요. 도현은 은우를 쳐다보며 왜? 라고 놀라서 물었지만 소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의사들은 들어왔다가 나갔고 부상이 경미하며 부러진 것은 없고 멍과 긁힌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은우는 운이 좋았다. 그는 신체적으로 온전했다. 하지만 미아는 도연이 창가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걱정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죄책감, 두려움, 통제상실로 눈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의사가 떠나고 방이 말없는 것들에 긴장된 고요함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도연에게 걸어갔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격식 없이 말했다. 당신은 은우를 모든 것에서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삶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느리게 움직이는 총알처럼 꽂혔다. 도연은 그녀를 향해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잠든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어. 그가 꽉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사로가 있었거나 시도했다는 이유로 벌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도현의 턱이 굳어졌다. 나는 그를 벌주고 있지 않아. 미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누군가를 소리쳐야만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도현이 마침내 그녀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연민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에 맞서 말은 쓸모없게 느껴졌다. 그가 은우를 안전 속에 감쌌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 감쌌다는 것을. 통제하려는 모든 선택, 부드러운 거절, 은우의 의견 없이 내려진 모든 침묵의 결정이 그의 아들에게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도움이 은우가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도현은 미아와 은우가 만들었던 요새,
그림들, 공과 함께했던 첫날의 미소를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이 자유에서 나왔고 구조나 규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은 대담한 인간적인 것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도현은 공허함을 느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채울 필요가 없었다. 미아는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옆에 머물며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긴장을 붙잡고 있었다. 마침내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에 은우가 몸을 뒤척였다. 그의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그러더니 그의 눈이 깜빡이며 떠졌다. 도연은 앞으로 몸을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은우야, 안녕 아가, 괜찮니? 은우는 몇 번 눈을 깜빡였고 자신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러더니 천천히 머리를 미아 쪽으로 돌렸다. 여전히 근처에 앉아있는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고 부드러웠다. 나를 겁나게 했어.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은우는 다시 깜빡이더니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저 피로만 있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가늘지만 분명했다. 그녀에게 걸어가려고 했어요. 도현은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셨고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녀에게 가려는 것도 그녀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걷는 것이었다. 그 단어는 해일처럼 덮쳤고 도현이 자신을 감싸고 있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이동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에 관한 것이었다. 은우가 언젠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생각. 그리고 미아가 어떻게든 그 꿈에 닫히었다는 생각. 도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감사의 마음, 슬픔, 겸손이 그의 목구멍에 막혔다. 그는 미아를 다시 쳐다보았다. 한 번은 그가 가정부나 심지어 역할을 채우는 여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어쩌면 도현은 그 선택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도현이 잠든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때 미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속삭였다. 당신은 은우를 모든 것에서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삶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있어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우가 깨어났을 때 그는 한 가지를 말했다. 그녀에게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은 도현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짐 속에서 더 나은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었다. 도현은 다락방에 갈 계획은 없었다. 그는 사진을 찾고 있었다. 사고 전 마지막 여름 은우가 엄마의 품에 안겨 해변에 있는 오래된 사진. 은우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그것을 그리고 싶다며 거의 수줍게 요청했다. 그 요청은 도현을 허를 찔렀다. 사실 그는 윤혜진의 장례식 이후 그 사진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슬픔 속에 봉인된 신성한 무언가를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좁은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다. 사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커져가는 고통 때문인지 어느 것이 그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먼지가 모든 표면에 달라붙어 있었다. 상자들은 휴일, 책, 은우, 아기와 같은 모호한 라벨로 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상자를 빨리 찾았지만 그의 주의를 끈 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그 옆에 꽂혀 있는 낡고 금이 간 가죽 일기장. 그러더니 또 다른 일기장, 그리고 또 다른 일기장. 유혜진의 필체. 깨끗하고 익숙하며 페이지 가장자리에서 엿보였다. 그는 그녀가 일기장을 썼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일기장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치 그들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훑어볼 생각으로 첫 번째 일기장을 열었지만 잠시 후 숨이 막혔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육아에 대한 메모, 초기 모성애의 두려움에 대한 성찰, 은우의 첫 걸음마, 이앓이 재난, 그리고 새로운 삶과 함께 오는 피로에 대한 구절들. 그러더니 기록들이 깊어졌다. 윤혜진은 항상 직관적이었고 도연히 존경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한 기록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썼다. 보호소에 한 소녀가 있어. 미아, 새로운 자원봉사자. 젊고 아마 20대일 거야. 하지만 그녀 안에는 무언가가 있어. 회복력, 인내심. 아이들에게 그들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방식. 아무도 다룰 수 없는 거친 아이들에게조차. 그녀는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아. 그것을 보고 다가가지. 도현은 눈을 깜빡였다. 미아. 그는 그 이름을 다시 읽고 페이지를 넘겼다. 또 다른 기록. 미아와 함께 오후 내내 옷을 분류했어. 그녀는 내게 그녀의 오빠에 대해 어떻게 그를 키우는 것을 도왔는지 말해줬지. 나는 그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망토를 입지 않지만 매일 생명을 구해. 그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떨리는 밑줄과 함께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아 같은 사람이 은우를 찾아주기를 바라.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 도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불가능했다. 아니면 아닐지도. 그는 자신이 잘못 읽고 있다고 확신하며 마치 스스로 지워질 것처럼 페이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윤혜진의 틀림없는 필체로 거기에 있었다. 사고가 나기 몇 년 전, 미아가 걸레와 함께 집의 감정적 청사진을 천천히 다시 쓴 조용한 존재감과 함께 그들의 현관문을 통과하기 몇 년 전에 도현의 마음은 폭주했다. 그녀가 윤혜진과 함께 일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녀가 은우가 포기 직전에 도달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삶에 발을 들여놓았을 확률. 침묵 속으로 후퇴했던 소년이 그의 엄마가 한때 조용히 존경했던 여자 때문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쥔 채 먼지 낀 벽에 기대어 앉았고 수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충돌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논리를 초월하는 더 큰 무언가였다. 그가 미아를 외부인으로 일축했던 수년 동안 그녀는 그들 중 누구도 깨닫기 훨씬 전에 은우의 이야기에 쓰여 있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더 생각할수록 그는 궁금해졌다. 윤혜진이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도연이 모든 통제 욕구 속에서 상상하기를 거부했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까?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윤혜진이 할렘의 한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언급했던 때를 기억했다.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어떻게 빛났는지, 일 전화와 이사회 회의에 정신이 팔려 그가 거의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 당신은 그녀를 좋아할 거예요. 윤혜진이 한때 그의 무관심을 일축하며 말했었다. 그녀 안에는 불이 있지만 부드러운 불, 태우지 않고 따뜻하게 하는 종류의 불이 있어요. 그는 그때 이후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만 그 페이지 속에 미아의 이미지. 22살, 이미 자신보다 2배 나이 많은 대부분의 성인보다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그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그가 어떻게 그 연결을 한 번도 만들지 못했을까? 미아는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윤혜진을 알아보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것을 혼자 간직했을까? 도연은 그때 깨달았다. 그는 지난 2년의 대부분을 미아를 신중하게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혼란으로 보냈다는 것을,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대신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도착한 선물, 대체품도 해결책도 아니었지만 은우의 세계가 무너지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약속의 연속이었다. 그는 일기장들을 조심스럽게 모았고 마치 신성한 텍스트인 것처럼 표지의 먼지를 닦아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아래층으로 가져왔다. 그는 윤혜진이 자신에게 꿈이나 징후를 통해서가 아니라 종이 위에 잉크를 통해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가 찾기를 의도하지 않았던 페이지들을 통해 말한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적어도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인정할 준비는 되었다. 그는 은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요새를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리벽을 지었다. 투명하고 세련되었지만 고립시키는, 보살핌처럼 보였지만 장벽처럼 기능하는 벽. 미아는 그것들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 주위를 걸었고 안에 있는 소년을 찾았으며 그가 자신의 고통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을 때까지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도연은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을 다시 보았고 미아 같은 사람이 은우를 찾아주기를 바라 라는 단어 아래에 손가락을 훑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찾아왔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사진을 찾다가 도현은 다락방에서 아내의 일기장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미아의 이름 언급. 윤혜진은 몇 년 전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미아와 함께 일했었다. 그녀는 그녀의 강인함과 다정함을 존경했었다. 한 기록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아 같은 사람이 은우를 찾아주기를 바라라고 쓰여 있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었다. 우주는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결정은 거창한 발표와 함께 오지 않았다. 도현은 회의를 열거나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저 어느 날 오후 만지지 않은 커피 머그잔을 들고 미아의 작은 휴게실로 걸어 들어가 말했다. 기꺼이 해준다면 은우를 위해 전담으로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 미아는 노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나선형 공책에 은우의 새로운 스트레칭 루틴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었고 오직 조용한 이해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로서 묻는 건가요? 아니면 제 고용주로서 묻는 건가요? 그녀는 대립적으로가 아니라 그저 명확하게 물었다. 도현은 잠시 멈췄다. 둘 다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아들이 누구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지가 내가 종이에 적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있는 사람으로서 묻는 거야. 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그럼 할게요. 하지만 창문 청소는 계속할 거예요. 저를 진정시켜 주거든요. 그것은 도연을 웃게 만들었다. 예의상의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따뜻하고 살짝 놀란 웃음. 처음으로 그의 자세에는 긴장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없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아는 더 이상 대저택의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일부가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추가라기보다는 항상 빠져 있었던 무언가와 같았다. 미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은우의 일상에 들어오면서 집의 리듬은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익숙한 노래에 새로운 멜로디가 섞이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바뀌었다. 은우는 그녀를 절박함이 아니라 차분한 흥분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더 이상 음식과 약의 조용한 교환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들은 누구세요? 농담,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도 날아다니는 게 지겨울까요? 와 같은 질문들을 포함했다. 치료사들은 거의 즉시 그 차이를 눈치챘다. 은우의 균형이 개선되었다. 자세가 곧아졌다. 세션 중 참여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주간 보고에서 도현에게 말했다. 하지만 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은우가 망설임 없이 포크를 잡는 방식, 물을 엎질렀을 때 움츠러들지 않는 방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도현의 눈을 다시 마주보기 시작한 방식에서 그것을 보았다. 미아는 은우에게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 신뢰, 그리고 너무 과하거나 너무 망가졌다는 두려움 없이 다시 존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도현은 집에 일찍 오기 시작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놀이방을 더 자주 엿보는 자신을 발견했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의 일부가 되는 법을 다시 배우는 남자의 어색함으로 그들의 활동에 합류했다. 처음에는 그저 근처에 앉아 은우의 끝없는 차라리 질문에 재미있어 하면서도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서서히 그는 참여자가 되었다. 그는 레고 도시를 짓는 것을 도왔다. 그는 미아가 그를 의자부대 작전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즉흥 주제에 맞춰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 은우는 특히 도연이 가사를 읽고 미아가 그를 가차없이 놀릴 때 그것을 좋아했다. 직원들조차 눈치채기 시작했다. 한때 속삭임과 발소리만 울리던 대저택이 이제 웃음, 음악, 그리고 대화로 울려 퍼졌다. 한때 목적에 비해 너무 크게 느껴졌던 식당은 이제 생명이 있는 모든 집처럼 이야기와 방해로 가득 찼다. 도현은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심오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사고 후의 살기를 멈춘 것은 은우만이 아니었다. 그 역시 그랬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아들의 회복을 통해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다. 도연에게 치유가 자신이 오랫동안 봉인되었다고 생각했던 집의 일부에 도달했음을 알려준 순간, 은우는 핫케이크를 요청했고 미아는 그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연은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곧 아무것도 뒤집을 줄 모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이 앉았을 때 미아가 주스를 따르고 은우가 시럽을 가득 문 채 농담을 하려고 할 때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은우가 잔을 넘어뜨렸다. 주스가 테이블 위로 엎질러지고 그의 무릎 위로 흘렀다. 시간이 느려졌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수건을 향해 손을 뻗었고 평소의 반응, 공포, 당혹감, 어쩌면 눈물을 예상했다. 하지만 은우는 그저 엉망이 된 것을 쳐다보더니 미아를 보고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저 컵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가 활짝 웃으며 드라마틱하게 말했다. 미아는 코웃음을 쳤고 도현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들 셋은 모두 웃음의 눈물을 흘리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아무도 꾸짖지 않았다. 아무도 얼어붙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은우는 더 이상 처벌을 대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물건을 엎질러도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극적이지 않았다. 집은 거리에서 여전히 똑같아 보였다. 같은 돌 외관, 같은 기둥. 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인할 수 없이 바뀌었다. 이제 미아의 플레이리스트와 은우의 재즈 피아노에 대한 새로운 사랑 덕분에 음악이 더 자주 재생되었다. 때로는 춤을 추었고
은우가 팔만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미아는 그의 주위에서 과장되게 돌았다. 은우의 그림은 더 밝아졌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엄마, 그의 아버지, 미아, 자기 자신. 때로는 서 있고 때로는 휠체어에 있었지만 항상 웃고 있었다. 도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은우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리고 은우가 악몽을 꾸었을 때 그가 부른 것은 미아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도현이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원했기 때문이었다.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았고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부드러워졌다. 도현은 심지어 회의에 가는 길에 콧노래를 부르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비서가 눈이 휘둥그레져 당황하는 것을 눈치챘다. 대저택은 더 이상 박물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돌아올 가치가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도현의 조용한 축복과 함께 미아는 이제 공식적으로 은우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비록 그녀는 그 이상이었지만 대저택은 바뀌었다. 음악이 돌아왔다. 도현은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은우의 치료사들은 운동 협응력의 개선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다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미아는 오직 일상만 존재했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도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 때문이 아니라 은우가 주스를 엎지르고 당황하는 대신 킥킥거렸기 때문에 아침 식탁에서 웃을 수 있었다. 치유되는 것은 은우만이 아니었다. 집 자체였다. 미아는 항상 그랬듯이 해가 뜬 직후에 도착했고 은우가 창가에서 스케치하거나 아침 식사 전에 그녀를 당황하게 할 수수께끼를 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오늘 놀이방은 비어 있었다. 그의 의자는 테이블 옆에 버려져 있었고 마치 서둘러 떠난 것처럼 바퀴가 여전히 약간 돌아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은우는 넘어진 이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움직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한 번, 두 번 불렀지만 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타올랐다. 그녀는 복도를 서둘러 지나가 평소의 구석들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바닥에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희미한 분필 자국,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그려진 하나의 화살표. 그녀는 그것을 따라 다른 화살표로, 그러다가 또 다른 화살표로 이어졌고 그것들은 뒤쪽 복도를 따라 부엌 문 밖으로 이어지는 구부러진 길을 형성했다. 미아는 방충망 문을 밀고 나갔고 얼어붙었다. 거기 정원 중앙에 은우가 서 있었다. 그의 의자에 있지 않았고 안겨 있지도 않았다. 치료사의 지도 아래 도현이 몇 주 전에 설치했던 평행봉 사이에 겨우 떨리는 채 서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것들을 꽉 잡고 있었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무릎은 살짝 꺾여 있었다. 도현은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침묵하며 팔은 옆으로 내려져 있었다. 마치 숨쉬는 것조차 그 순간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은우가 속삭였다. 그녀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아는 너무나 좋은 꿈처럼 그 광경이 사라질까 두려워 1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우야.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야, 뭐 하는 거니? 그는 바로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용을 노려보는 것처럼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그가 노력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밤에 아빠랑 가끔 연습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줌마가 먼저 봐야 했어요. 미아의 눈이 즉시 눈물로 가득 찼다. 은우야, 내 다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걸을 수는 없지만 몇 걸음 정도는요. 하지만 정말로 섰어요.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고 한 발을 땅에서 살짝 들어 올리려고 체중을 살짝 옮겼다. 그것은 흔들렸고 겨우 들어 올려졌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걸음은 아니었지만 가까웠다. 봐요.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조금 날고 있어요. 도현의 눈이 반짝였다.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의 순간이어야 한다고. 미아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도현을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에서 그녀의 목을 조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경외감. 은우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누구와 공유할지 소년의 선택에 대한 경외감. 미아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팔을 벌렸지만 아직 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집중을 깨고 싶지 않았다. 왜 오늘이니?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우의 입술이 경련했고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해가 떴으니까요. 그리고 아줌마가 내가 준비되면 날아오를 거라고 항상 말했잖아요. 그의 다리가 살짝 꺾였고 그는 찡그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봉을 더 세게 쥐었다. 조금 아프지만 좋은 종류의 아픔이에요. 미아는 눈물을 참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게 가장 좋은 종류지, 아가야. 도현은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방해하지 않았다. 통제하거나 지도하려는 그의 평소 본능은 사라졌다. 그는 은우가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성인의 결정이나 허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은우의 승리, 그의 위험 감수, 그의 선물이었다. 미아는 마침내 그의 팔꿈치 가까이에 손을 놓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다가갔다. 만약을 대비해서, 하지만 아직 그를 만지지 않았다. 은우는 그때 그녀를 쳐다보았고 정말로 쳐다보았으며 그의 얼굴이 구겨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미아는 은우의 몸이 무너지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를 가슴에 안았고 그의 팔은 그녀의 어깨에 매달렸다. 그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버텼던 것에서 오는 해방감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의 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다.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오는 바람처럼. 그러더니 눈물이 뒤따랐고 뜨겁고 빨랐으며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흔들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등에 느린 원을 그리며 문질렀고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속삭였다. 너 날았어, 아가야. 그녀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날았어. 은우는 살짝 뒤로 물러났고 눈은 붉었지만 빛나고 있었다. 엄마도 보셨을까요? 미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 착한 아이야. 엄마는 그냥 본 게 아니야. 엄마는 네 모든 걸음 옆에 있었어. 도현은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은우의 등에 안정시키는 손을 얹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은우는 그를 쳐다보았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도현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짊어졌던 모든 상처를 통해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침묵 속에 전달되었다. 그들 셋은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렀다. 미아는 무릎을 꿇고 은우는 그녀의 품에 안겨 도현은 그들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그 순간을 깨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서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걷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상뿐만 아니라 슬픔, 두려움, 침묵으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은우는 오늘을 선택했다. 은우는 미아를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선택했다.
나중에 도현은 치료색에 말할 것이다. 나중에 미아는 클리닉에 전화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은 눈물과 웃음, 그리고 은우가 일어서기로 결정한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잔디밭 한 조각만 있었다. 한때 자신의 다리를 느낄 수 없다고 말했던 소녀는 그 느낌이 심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방금 증명했다. 그리고 미아.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 그녀는 그가 그것을 목격하도록 신뢰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미아는 은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정원으로 이어지는 분필 그림의 흔적을 따라갈 때까지 공포가 밀려왔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떨리는 채로 몇 주 전에 설치된 평행봉에 의해 지지받으며 도현은 근처에 서 있었고 눈은 촉촉했다. 그녀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우는 겨우 균형을 잡으며 말했다. 미아는 무릎을 꿇었고 그가 앞으로 무너져 내릴 때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리며 그를 열린 팔로 받았다. 너 날았어, 아가야. 그녀는 속삭였다. 마침내 날았어. 하지만 대저택 안에 아무도 더 이상 시간을 달력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첫걸음과 첫 농담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건네는 포옹으로 그리고 두려움 대신 신뢰의 애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조용한 용기로 측정했다. 한때 고립의 기념비였던 대저택은 이제 에너지와 목적의식으로 맥동했다. 한때 차가운 벽과 닫힌 문이 있던 곳에는 이제 아이들의 손으로 칠해진 다채로운 벽화, 스쿠터 옆으로 움직이는 휠체어, 복도를 쫓아다니는 웃음이 있었고 모든 방은 다시 쓰여지는 이야기의 소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주나 은우 센터는 더 이상 단순한 치료센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식처였다. 그것은 미아와 도연 사이의 속삭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치유를 임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으로 재정의하는 번창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이제 10살인 은우는 더 이상 유리창을 통해 삶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리더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이터와 미술 테이블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미아는 공동 책임자로서 그의 곁에 섰고 그 직함은 그녀가 매시간 쏟아붓는 영혼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현, 그는 자신의 갑옷을 벗어던졌다. 그는 더 이상 멀리 있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아빠였다. 사고 기념일 아침, 집은 슬픔에서가 아니라 존경심에서 조금 더 느리게 움직였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이날 모든 것이 부서졌고 또한 모든 것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은우는 일찍 일어났고 종이 나비를 손에 쥐고 휠체어를 미아의 사무실로 밀고 들어갔다. 다시 창문에 붙여야 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아는 노트에서 고개를 들고 웃었다. 이미 12개를 잘라놨지. 테이프 가져와. 그들은 함께 복도를 걸었고 손에는 나비들이 있었다. 일부는 은우가 직접 그렸고 일부는 프로그램의 다른 아이들이 만든 것이었다. 각 나비는 이름, 기억 또는 단어, 희망, 준하, 힘, 비행, 아직 여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은우가 한때 삶이 다시 돌아올지 궁금해하며 몇 시간 동안 쳐다보았던 바로 그 창문에 그것들을 붙였다. 이제 그 창문은 색깔과 빛의 모자이크였다. 한때 치유의 잘못된 면에 갇혀 있다고 느꼈던 모든 아이들에게 바치는 살아있는 헌사. 도연은 중간에 그들과 합류했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비들을 유리에 붙이는 것을 도왔다. 그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점심 식사 후 전체 팀이 정원에 모였다. 부모들, 치료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넓은 원을 이루고 섰고, 아이들은 미아와 은우가 브레인스토밍 세션 중 하나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그들의 자유의 춤을 준비했다. 그것은 안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움직임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표현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일부 아이들은 휠체어에서 리본을 흔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워커를 돌리거나 지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기댔다. 은우는 마지막에 굴러 나왔고, 그러더니 그의 보조기를 착용한 채 잠시 자랑스럽게 서 있다가 한 손을 높이 들고 음악에 맞춰 움직였다. 미아는 목에 걸린 덩어리와 눈에 맺힌 눈물로 그를 지켜보았다. 도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옆에 섰다. 그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물었던 것 기억나. 도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그저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은우를 보는 것은, 그토록 많은 어둠에서 솟아난 그의 이 모습은 회복이 아닌, 승리가 아닌 부활이라는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행사는 케이크와 은우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하기 게임으로 끝났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한 주 동안 자신이 쓴 촌스러운 한 줄짜리 대본을 들고 방 앞에 섰다. 휠체어가 스쿠터와 왜 헤어졌을까요? 그가 물었다. 더 많은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래요. 방은 웃음으로 터져 나왔고, 은우는 박수 때문이 아니라 연결 때문에 활짝 웃었다. 더 늦게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미에게 다가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다. 그녀는 겸손하게 회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생각을 허락했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 하지 않았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말했을 때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 했다. 모두 떠난 후 미아는 은우를 다시 나비 창문 옆에서 혼자 발견했다. 괜찮니, 아가야? 그녀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그녀는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가 덧붙였다. 여기가 한때 집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어요. 미아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물었다. 지금은? 은우는 유리를 보며 말했다.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해가 낮게 기울어 창유리를 통해 황금빛을 던질 때 은우, 미아, 그리고 도현은 나비 날개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친 채 나란히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 뒤에서 대저택은 생기로 윙윙거렸다. 웃음소리가 놀이방에서 울려 퍼졌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끄는 것을 잊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음악이 부드럽게 재생되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이었다. 그리고 이 창문은 한때 분리의 상징이었던 것이 변화의 기념비가 되었다. 미아는 부드럽게 은우의 등에 손을 얹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기대었다. 그는 다시 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경외심으로 목소리가 메어 속삭였다. 그 아이는 다시 세상에 미소를 선물했다. 2년 후 대저택은 더 이상 침묵으로 울려 퍼지지 않았다. 그것은 웃음, 음악, 그리고 바퀴 소리로 가득 찼다. 일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일부는 스쿠터에, 일부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센터, 준하 은우 센터가 그 영지 안에서 운영되었고 놀이로 위장된 치료를 제공했다. 미아는 이제 공동 책임자였다. 도현은 더 이상 단순한 최고 경영자가 아니었고
현존하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은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춤을 추었다. 사고 기념일에 그들은 은우가 한때 세상을 내다보았던 이제 종이 나비들로 가득 찬 창문 근처에 모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미아는 속삭였다. 그는 다시 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다시 세상에 미소를 선물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생각하며 깊은 배려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정, 연결,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우리는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가족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현실로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영상은 며칠간의 집필, 편집,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로 모든 단어를 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처음이라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저희는 각 영상을 당신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